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나랑은 절대 친해지지 않을 거다. 나랑은 절대 안 맞을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유가 성격이나 외모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싫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간혹 그런 사람들과 정말 친한 사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너무 기가 셀 것처럼 느껴지는 친구였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야말로 절친이 됐죠.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좀 있죠. 네.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나랑은 안 맞겠다 판단하고 처음부터 아예 선을 긋는 경우도 있고요. 몇 번 겪어보고 난 후에 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겉으론 티는 내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확신하잖아요. 넌 아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모습을 보면 모든 걸 다 받아들이게 되시나요? 네, 어쩌면 진심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상대가 나를, 내가 상대를 대하는 진심이 느껴진다면 마음 문을 열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네, 그렇네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하고 계신가요? 지금 내 시야에 들어오는 사람들 혹은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거니까요. 1월 12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자, 진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진심과 첫인상, 뭐 들리는 소문 이런 얘기에 네. 대한 거였죠. 오프닝이. 단상. 네. 얘기했는데 어때요? 뭐 겉으로 보기엔 정말 이 사람 셀 것 같다라는 사람이 또 친구가 되거나 그런 적 있나요? 셀 것 같은 사람보다는 약간 좀 저 사람은 왠지 좀 되게 어두워 보인다. 우울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네. 처음 첫 인상이. 그래서 약간 좀 그냥 이렇게 굳이 이렇게 친해질 것 같지 않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완전 절친이 된 경우가 있긴 있어요, 진짜. 그렇군요. 네. 특히 그 대학교 처음 들어가면 서로 이렇게 파악하는 시간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신입생들끼리. 네. 특히 OT 같은 데 가서 얘는 어떤 사람인가, 나랑 친해질 사람인가, 아닐 사람인가 약간 좀 그런 걸 나누게 되는데 그 친구는 OT에서 만났을 때 저 친구랑 왠지 친해질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 계속 그냥 같이 밥을 먹게 되고 그냥 저랑 같이 어울리는 무리에 그 친구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까지 그냥 계속 친구로 지내고 있거든요. 네. 꾸준히 연락하면서. 그렇군요. 네, 그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첫인상이 어떤 것 같나요? 되게 그때 처음 만났을 때 네. 되게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네. 그때 방송에 대한 회의하면서 네. 처음 만난 거라서 네. 그런지 약간 되게 진지하게 방송에 임하는 자세가 진지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가볍다 말 진지하지 않고 가볍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때보다는 좀 더 그냥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 같아요. 그때 당시엔 굉장히 업무적이었군요. 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 그리고 그때는 뭐 이렇게까지 자주 만나게 돼서 친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의 첫인상이 좀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첫인상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좀 위험한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지내보고 또 잘 지내다 보면 또 이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첫인상이 정말 찰나 아닙니까? 찰나. 네. 몇 초 사이에 사람을 어떻게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배우자,
구할 때고 다른 그런가요? 이제 인간적인 이제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는 첫인상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오프닝이 나왔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죠? 네, 진심을 다해봐라. 상대방도 나에게 진심을 다하는지 봐라. 뭐 이런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진심을 어떻게 첫인상으로 다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겪어봐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 첫 코너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데 코너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새해에 부부관계가 더욱 좋아지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네,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소화물 분실에 대한 얘기인데요. 소화물 분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수화물이죠? 네. 수화물 분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몬드리안의 나무 연작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의 정보 톡톡에서는 겨울 운동할 때 건강을 위해 주의해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 내 손을 잡아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키 씨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되게 유명한 책 제목이잖아요. 베스트셀러.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도 제목 꾸준히 팔리기도 할 그래요? 거예요. 네. 그 자기가 발서예요? 그렇군요. 네. 이 제목만 보더라도 말이죠.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르다는 게 좀 느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남자와 여자 다르다는 게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되게 휘화화되기도 하고. 남녀 탐구 생활이라는 네, 맞아요. 코너도 있었고요. 그것도 인기리에 방영됐었죠.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과 대화하면서 좀 힘든 게 많아요. 그런가요? 대화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화내는 경우도 있고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미안하냐. 굉장히 좀 난감하지 않습니까? 미안한 게 나는 분명히 있지만 그거 말로 하기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왜죠? 그게 미안한 게 분명히 내가 있는데. 정말 미안한 게 0%밖에 안 될 때. 0.1%밖에 안 될 때. 이래서 남자가 문제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뭔 잘못을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는. 그걸 일깨워줘야 되는데 그 여자들은 이제 일깨워주기 싫잖아요. 알아들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스스로 깨달아라 이거죠. 근데 난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막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연락을 못할 상황인데 왜 연락을 안 하냐고 이제 다그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네? 제 상황을 알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아니 그게 그래도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했다니까 그거를. 그런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0%라면서요. 아니 0% 그때는 0%가 아니었고 그리고 내가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그치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그게 그 여자분의 그런 마음이겠죠. 알겠습니다. 결국 이게 소통의 문제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소통은 또 부부관계도 이 소통의 또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부부관계가 소통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와 이 애인과의 관계 그것도 소통이 기본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이 대화가 잘 풀려야 부부관계도 잘 풀리고 연인관계도 잘 풀리고. 그렇죠. 자녀 양육 문제에도 좀 부딪힘이 덜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녀 양육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아마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신 분
특히 부부들은 음. 많을 텐데요.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모든 싸움은 일단 좀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거였지만 서로 막 자존심을 긁기 시작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뭐 그러다가 결국 고성까지 오가게 되는 그 사이에 막 아이들은 앞 부모님들이 서로 막 싸우니까 울고 막 이런 상황이 매번 지속이 되면 부부 관계 역시 조금씩 틀어지다가 나중에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음. 그 칼로 마음을 베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이 청취자 여러분도 이게 더 듣기 전에 부부의 대화 유형을 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첫 번째는 모든 싸움은 대화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질은 대화에 달렸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죠. 이 부부간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격 차이? 보통 연예인들의 이혼 사유로 많이 나오는 그 성격 차이. 그래서 흔히 얘기 그렇게 하는데 네.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혼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이혼 사유로 꼽히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격 차이. 네. 근데 정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란 환경이 다르고 성격의 차이가 나서 말이 안 통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싸움이 잦은 부부의 생활을 좀 잘 들여다보면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요. 이게 성격이 이제 맞춰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결국 원인은 서로 오가는 말에 있는 거예요. 이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점점 소모적인 싸움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배우자의 약점이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해버리고 이기려고만 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뭔가 이겨야만 될 것 같고. 그렇죠. 성격 차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 말 한마디가 가진 힘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는 그래서 부부 갈등을 유발하는 대화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을 유발하고 싸움을 부추기는 대화 유형에는 4가지가 있어요. 각 유형에 해당하는 대화를 하고 계시다면 만성적인 갈등이 고착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오, 그렇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비난형입니다. 비난형. 자기 잘못은 회피하고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잘잘못을 따지면서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난형의 대화를 하는 분들은 단정적인 말을 주로 사용한다고 해요. 팩트와는 상관없이. 너 이랬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당신만 아니면 모든 게 잘 풀렸을 텐데. 그렇지, 그렇지. 당신은 왜 일을 이렇게 해?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면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 뭐 이런. 보통 남자친구한테 그런 말 하나요?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여기. 아니 연기가 자연스러운 거라고 해주세요. 연기는 아닌 것 같고 연기력은 제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말에 굉장히 그 칼끝처럼 날카로움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이게. 그렇죠. 특히 뭐 네가 항상 그렇지 뭐 이게 특히 그럴 것 같아요. 당신도 아니고 네가. 자, 두 번째는 방어형입니다. 방어형은 자신의 결백이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자신을 비난으로부터 방어를 하려고 합니다. 부부가 계속해서 방어형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당신도 그러잖아. 뭐 이런 거. 당신 잘못이 왜 내 탓을 해? 뭐 이런 케이스의 대화.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도 그러는데 나한테만 그러냐?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방어형. 방어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위험한 경멸형. 경멸형. 이거 진짜 위험할 것 같네요.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단계별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보다 자신을 우월한 위치에 놓는 대화 유형입니다. 주로 지적, 도덕적, 인격적 우월감을 표현한다고 해요. 그런데 참 이게 무서운 게요. 경멸하는 이면에는 배우자의 부정적인 모습만 보는 습관이 있다고 해요.
긍정적인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진짜. 뭐 옛날에 가부장적인 아버지들이 네.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어디서 감히 여자가 뭐 아니면 뭐 이런 여자들은 당신은 뭐 당신 하는 일이 뭐 그렇지 뭐 특히 뭐 이런. 요건 연기력이 딸리네요. 아버지가 아니다 보니까. 거봐, 내가 남자친구한테 많이 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되게 굉장히 쿨하고 그렇습니다. 되게 좀 오히려 방관하는 사람이에요. 반관형. 이거 더 위험합니다. 남자친구가 무슨 짓 하든 반관하는 거 더 위험합니다. 아무튼 상대방을 무시하는 건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정말 옛날에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었습니다. 사랑이 뭐길래라는 굉장히 히트 드라마가 있었어요. 오키 씨 굉장히 어렸을 때 나온 드라마인데. 누구 나오는 건데요? 네, 이순재 씨하고 김혜자 씨하고 최민수 하이라 씨가 나왔고 강부자 씨도 진짜 나오고. 모르겠다. 네. 네. 이 유명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 보면 최민수 씨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이순재 씨였는데 이제 굉장히 어머니를 무시했던 그런 가부장적인 30년 전 드라마. 20년인가? 25년 됐네요.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유형이 이 경멸보다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한 게 있나요? 네. 바로 담싹형입니다. 담. 네. 대화를 회피하는 유형입니다. 이 배우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상대가 없는 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벽처럼 이렇게 네, 벽이 쳐져 있는 것처럼 시선을 피하고 TV나 신문을 보거나 다른 곳만 보는 거죠. 딴청을 피우기도 하고. 이런 유형은 상대가 말을 시작하면 그냥 대화를 무조건 그냥 끝내려고 말을 네, 자르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듣기 싫어하면서 자리를 피하거나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부부 갈등을 유발하는 대화 유형을 알아봤는데 네. 지금부터는 서로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해볼 만한 노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건 오키 씨가 상처를 안 받고 있으니까 이제 오키 씨가 설명하죠. 상처 주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요. 첫 번째는 약점을 건드리지 말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지 않도록 조심하는 건데요. 최대한 발단이 된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대로 모두 그냥 다 말해버린다면 상대는 모욕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게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난다고 해서 막 이것저것 다 불만 쌓아놨던 거 다 풀어내지 말고 네. 일단 당장 그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라. 아하.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잘못은 그만 따지자입니다. 잘잘못을 그만 따지자. 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거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배우자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한데요. 잘잘못을 따지면 상대는 자신의 감정과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거부당했다고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먼저 감정을 공감해 주는 당신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행동을 했었구나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하게 해요? 검사가 합니다. 검사. 검사. 경찰도 못해요. 검사가 이게 딱 내려줘야지. 제가 경찰서를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역할은 검사에게만 맡겨두죠. 네. 뭐 우리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라고 제가 얘기를 유도한 거죠. 네. 잘잘못은 검사에게, 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네, 그렇고요. 세 번째는 호감을 갖고 존중하고 다가가자입니다. 호감과 존중은 비난, 방어, 담쌓기의 해독제이기 때문이에요. 평소 배우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호감과 존중을 표현하고 다가가는 대화를 해보는 것도 대화의 기술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오늘 되게 멋있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호감을 표현하는 거죠. 제가 잘하는 거죠. 그래요, 맞아.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뜬금없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일단 상대방은 왜 이래? 이러면서 기분이 은근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호감을 표현하는 거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남았는데요. 네 번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정해두는 겁니다. 부부가 평소에 공격적으로 대화하거나 싸움이 잦은 경우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 게 자녀라고 해요. 미국의 한 대학의 연구 결과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고 자란 아이의 경우에는 자기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고 발표가 됐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도 보통 아이들보다 높게 나오고요. 불안장애, 낮은 자존감, 학습 능력 저하가 나타난다고 해요.
부부가 서로 싸우면서도 아이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정해두는 게 그래서 중요한데요. 예. 전문가들은 집안 물건 던지지 않기. 진짜 부모님들이 물건 던지고 싸우면 진짜 애가 겁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듣는 곳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기. 이혼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굉장히 가슴이 쿵 내려앉지 않을까요? 예. 아이들이라도. 그리고 신체적 폭력을 가하지 않기. 욕설을 당연한 내뱉지 않기. 이게 네. 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싸우더라도 화해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꼭 보여주기 등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이 부부가 살면서 싸우질 않을 수는 없겠죠. 어쩌면 건강한 싸움은 서로에 대한 오해와 묵은 감정을 밀어내고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입장과 이 주장을 최대한 공감해 주려는 노력과 부부간의 깊은 배려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게 잊지 말아야 될 덕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제가 어디서 TV에서 봤는데 부부간의 대화에서는 너를 이렇게 화자라고 하지 말고 나를 이렇게 주체적으로 해서 말을 하라고 네, 하더라고요. 아침 방송에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죠. 맞아. 아침 방송에 또 많이 나오는 아시네요. 네. 네. 그래서 나라면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당신은 이렇게 한 이유는 어떤 생각에서 한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말을 하라거나 아무튼 나를 주체적으로 생각해서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감하는 대화가 된다고. 내가 먼저 잘못했어. 그래. 뭐 이런 거. 네. 내 잘못이 좀 커. 그러나 말이야. 네. 네, 그럼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침 방송도 많이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도움되는 정보가 많으니까. 그럼요. 네. 아무튼 이 부부가 서로 신뢰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것, 이 기브앤테이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자들을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이런 창업 지원 공간이고,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장에서 지속 성장 가능한지 저희가 가이드 해드리고, 실전 창업 교육도 저희가 시켜드리고요. 또는 개발자 대회, 경진 대회, 투자자의 만남, 이런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에너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꿈이 있으신 분들 드림멘토로 오십시오. 저희가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4B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오늘은 어떤 정보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 새 첫 연휴에 이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 연휴가 좀 길었잖아요. 금요일부터였으니까. 신선한 정보를 드리자면 네. 올해 초가 인천공항 개항 이래 가장 많은 여행객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새 첫 연휴를 맞아서 해외여행객들의 증가로 출발과 도착이 무더기로 지연이 되고 심지어 수화물 시스템까지 먹통이 돼가지고요. 자기 짐을 제대로 이제 받지 못한 승객들도 있었다고 해요. 짐을 분실한 거군요. 네. 와, 진짜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특히 여자들은 진짜 장난 아닌데 짐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또 여성분들은 바리바리 싸잖아요. 네,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남자들은 안 싸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수화물 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항공사가 여러분들의 수화물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또 그보다 먼저 어떻게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실 항공기 수화물이 없어지는 것은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네. 이 항공사 사장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 가방에 항공사 사장 거라고 써있진 않으니까요. 이 알래스카 에어라인의 CEO인 브래드 틸튼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사장인데 자신의 항공기에 맡겨둔 수화물을 잃어버리는 해프닝을 좀 겪기도 했다고 하네요. 직원들 진짜 장난 아니었겠는데요. 긴장했겠는데요, 완전히.
근데 저도 잃어버릴 뻔한 적이 있었어요. 네. 저가항공사 타려고 기다리고 조심해야 있었는데 돼요. 저가항공. 네. 근데 제 잘못이었어요. 음. 제가 약간 좀 이런 공항 시스템 그리고 비행기 타는 탑승 수송 이런 거에 약간 좀 이렇게 서툴렀거든요. 잘 안 타봐서. 네. 그래서 표는 되게 일찍 받았는데 한 출발 2-3시간 전에 받았는데 그냥 표만 받고 그 직원은 바로 이제 다시 탑승 수속하러 가라라고 했었는데 저는 2시간이나 남았는데 일찍 가서 뭐 하냐라고 생각하고 그냥 혼자 딴짓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밖에서. 근데 이제 탑승 수속하러 그 짐 그런 뭐죠? 짐 체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짐 이 안에 뭐 어떤 위험한 물질들이 있나 없나 검사하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갔는데 걸렸겠네.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 줄에서만 한 1시간 잡아먹고 그렇죠, 기다린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비행기 시간 다 됐는데 그 짐 그거 검사하느라고 결국 비행기를 못 탔거든요. 네. 근데 표를 받을 때 이미 짐은 넘기잖아요. 비행기에 그거 맡겨달라고. 그렇죠. 저는 비행기를 못 탔는데 제 짐은 비행기에 있는 거죠. 완전 당황했어요, 진짜. 그래서 막 공항을 막 미친 듯이 막 뛰어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 항공사에 가서 물어보니까 내가 비행기를 못 탔는데 내 짐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영어로 비행기가 플라이트잖아요. 근데 그 플라이트가 F잖아요. 이것도 F 발음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플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알아냈더니 그 직원이 그렇다면 로스트 앤 파운드에 가봐라. 잃어버린 거 찾는 거. 그런 찾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가봐라 해서 거기서 겨우 찾았죠. 짐을 다행히도. 그렇습니다. 네, 제가 비행기 최종적으로 안 탔다는 걸 알고 제 짐을 빼놓고 갔더라고요. 진짜 다행히도. 저가 항공사인데 그 점은 괜찮았어요. 네, 아무튼 진짜 그래요.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저에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는 거죠. 네. 이런 큰일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이 수화물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어떤 방법이냐면은 네.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무난한 것을 고르자입니다. 요즘 여행 가방도 이제 천차만별이고 디자인도 가지각색이죠. 그렇죠. 해외여행을 앞두고 이 근사한 가방을 사고 싶은 마음도 이해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좋은 가방일수록 소매치기를 당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명심해야 되죠. 덜 화려한 것을 골라서 누군가 충동적으로 여러분의 짐가방을 가져갈 확률을 좀 줄이는 겁니다. 이건 생각도 못했네요. 요거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예방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 것임을 확실히 표시하자. 네, 맞아요. 이 화려한 여행 가방을 고르지 않는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이 화려하진 않지만 비슷비슷한 가방들 속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가방을 실수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캐리어에 인형을 달고 갔어요. 네. 그러면 딱 저만의 그런 표시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손잡이에 빨간색 끈을 매달아 둔다거나 스티커를 가방 이곳저곳에 붙여둔다거나 뭔가 독특한 표시를 가방에 해두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내 가방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다음은 가방의 라벨을 확인하자. 이 공항에서 수화물을 체크인을 한다면 네. 항공사 직원들은 수화물 라벨 스티커를 가방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하나 이게 나눠주죠. 네. 그때 2개의 라벨이 동일한지, 비행기 편명과 도착지가 일치한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끔 다르게 나올 수도 있나 봐요. 아니 확인을 꼭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왜 확인해야 되냐면 수화물 라벨을 잘 간수하는 게 중요한데 여권에 살짝 붙여두는 게 상당히 확실한 보관 방법이 되겠어요. 이 작은 스티커 라벨이 잃어버린 수화물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증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도착지 컨베이어 벨트에서 수화물을 찾을 때도 자신의 라벨과 동일한 수화물인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건 몰랐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꼭 확인해 하세요. 네. 자, 그리고 짐을 나눠서 담자. 이 캐리어를 잃어버렸을 때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게 짐을 다른 캐리어에 나누어서 담는 거. 캐리어를 2개 들고 갈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 같네요. 네. 아니면은 자기가 손에 들고 가는 가방을 좀 큰 걸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동승자가 있다면 동승자에게도 짐을 나눠서 하는 방법도 그런 있겠죠. 방법도 있겠네요. 이 운이 나쁘게도 캐리어를 하나 잃어버리더라도 나눠 담은 짐 가방에서 약간의 이
옷은 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옷가지들을 골고루 나눠서 담는 겁니다. 아, 상의면 상의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의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네네. 한 가지만 했다가 속옷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게요. 자, 5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이죠. 짐을 잃어버릴 만일의 사태를 대비를 하는 겁니다. 이 분신물을 찾아주는 것은 항공사의 책임이죠. 네, 그래서 항공사의 저희 책임입니다. 저가항공사가 그랬었나 봐요. 네, 여행을 떠나기 전 이용하는 항공사의 연락처를 미리 찾아보고 메모해 두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적지에서 짐을 잃어버렸을 때 항공사에 연락을 해야 하는데 전화번호를 메모해 뒀다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겠죠? 네. 그러면 진짜 좀 더 이렇게 전화번호 찾느라 이렇게 시간 허비하지 않아도 되고 당황하지 않아도 되고 일단 침착하게 전화를 먼저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전화번호를 알아두고 있는다면 뭐 이렇게 낯선 여행지에서 짐을 잃어버리면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오늘 알아본 팁들을 기억해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유연하게 대처해야겠어요. 그래요. 제가 작년에 해외를 처음 나가봤는데 네. 정말 말이 안 통하고 여기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진짜 일행들하고 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신념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만큼 여행지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낯선 장소이기 때문에 낯선 장소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죠.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자, 내 손을 잡아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지 기대가 많이 되는군요. 네, 오늘 그림은 추상화예요. 추상화. 네, 어려울 것 같죠, 왠지? 음. 흔히 추상화는 그림 분위기에 따라 차가운 추상과 뜨거운 추상으로 나뉘는데요. 네. 추상화의 선구자로 불리는 두 명의 화가가 있어요. 각각 차가운 추상과 뜨거운 추상의 대명사입니다. 그림에서 차가운 추상이 느껴지는 건 피에트 몬드리안이고요. 몬드리안. 네, 뜨거운 추상이 느껴지는 사람은 바실리 칸딘스키입니다. 칸딘스키. 네, 이 두 사람이 자주 비교 선상에 오르기 때문에요. 오늘은 먼저 몬드리안의 작품 세 개부터 설명을 하고요. 내일은 칸딘스키의 그림을 소개하려고 해요. 네. 먼저 이제 작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몬드리안 작품 한다고 했죠? 네. 몬드리안은 어떤 작가입니까? 네, 몬드리안은 네덜란드 태생의 화가예요. 네. 화가였던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초기에 자기 삼초기라고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회화 수업을 받고요. 이후에 아카데미에서 정식으로 다시 그림 수업을 받았습니다. 네. 몬드리안은 초기에 정물화를 많이 그렸는데요. 그만의 좀 특징적인 화풍이 없었고 이때는 되게 지극히 평범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자연주의라든지 상징주의, 인상주의, 점묘법, 야수주의, 표현주의 등 이렇게 미술계를 휩쓴 주된 화풍을 하나씩 그려나가면서 다양한 양식을 시도해요. 그러다가 40세가 되던 무렵에 피카소와 조르주 브라크의 입체주의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파리행을 결심합니다. 그래요. 당시만 해도 이 40세면 굉장히 많은 나이였고요. 그렇죠. 예, 이 40세의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조차 굉장히 엄청난 결단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시대상으로 볼 때. 그렇죠. 아무리 뭐 같은 유럽이라지만 어쨌든 다른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40이 되는 나이에 새로운 그림을 배우러 다른 나라로 간다. 이거는 진짜
웬만한 그런 도전 정신이 아니면 웬만한 사람들은 좀 힘든 결심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네. 그만큼 몬드리안이 그림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몬드리안은 독실한 청교도 집안에서 자랐는데요. 동양의 신앙이나 다른 종교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이런 관심이 그림에도 나타났는데요. 자연이나 물체의 겉모습에서 영혼의 본질을 표현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꽃과 나무 그리고 인간의 형체 등을 주된 소재로 그렸는데요. 특히 몬드리안의 목표는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근원적인 구조를 파악해서 드러내고요. 네.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서 핵심 요소만 간단 명료하게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그림 속에 찾는 거였어요. 사물의 겉모습은 저마다 다 다르죠. 근데 다 다르지만 그런 다른 모습에도 보편적인 특징과 공통점이 있다고 몬드리안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공통점을 그림에 표현하기 위해서 면과 선 그리고 몇 가지 색으로만 그림을 구성해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저마다 다 다른 모양, 동물 다 다른 모양, 자연도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속에 그 본질을 보면 공통적인 무언가를 다 가지고 있다. 그 공통적인 무언가는 점과 선 그리고 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몬드리안은 단순하게 그림을 표현해서 이런 걸 나타내고자 한 거예요.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그림을 그린 몬드리안은요. 자기 역시 금욕적이고 좀 절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일단 몬드리안은 부양 가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계 걱정 없이 그냥 하고 싶은 그림에만 몰두할 수가 있었는데요. 몬드리안의 작품은 당시에 유명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최소한의 재산만 유지했어요. 이렇게 스스로 검소하고 엄격하게 지내면서 이런 철학적 영감을 그림에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예. 너무 자기가 풍족하게 살면 그런 점들이 약간 그림에 잘 나타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주의예요. 돈을 너무 많이 모아두지 말자. 쓸 때는 확실히 쓰고. 그리고 검소하게 살자. 사치하지 말자. 그 사치가 아니지. 그렇지. 사치를 하기 위해 내가 돈을 기를 쓰고 모으지 않는다 이런 거죠. 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게요. 그러면 이건 뭐 예술가뿐만 아니라 누구나 가지면 좋을 삶의 태도?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럴 이제 수 있겠네요. 다른 사람들의 기준은 또 다를 수 있으니. 그렇죠. 그 기준을 전 존중합니다. 모든 예술가들이 다 이렇게 금욕적으로 살라는 말은 아니죠. 아 그럼요. 네. 엽색주의자들도 있잖아요. 네. 아무튼 이 몬드리안이 점과 선 그리고 색만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했죠. 그런 구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이 사람의 대표작 하나를 먼저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소개할 그림 말고 네. 그 전에 먼저 이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요. 굵은 검은색 선을 가로 세로로 여러 개 그려서 캔버스를 임의로 나눠놔요. 선으로. 그러면은 큰 사각형, 작은 사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다양한 사각형 모양이 나오겠죠? 가로 세로로 선을 그렸으니까. 네네. 그 사각형 모양 안에 흰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임의로 칠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가장 큰 사각형에 빨간색을 칠했고요. 그보다 조금 작은 사각형에 파란색, 제일 작은 사각형에 노란색, 그리고 나머지 사각형들에는 흰색을 칠했습니다. 이게 그림 설명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고 네.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네. 그림이네요. 네. 이렇게 간단하면서 뭔가 대체 이 그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되게 궁금증을 네. 자아내는 네. 그림이죠. 이 사람의 대표작인데 이렇게 그림이 너무 간단해서 설명하려면 좀 분량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제가 사이에 설명을 따로 드려봤는데요. 네.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좀 관람자분들이 이것도 그림인가? 이 정도면 나도 그리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만큼 되게 그림이 되게 단순하고 뭔가 애들이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 그림이에요. 근데 몬드리안은요. 이 작품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생각과 고민을 거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캔버스에 선 하나, 색 하나, 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그렸어요. 또 검은 선 밖으로 색이 삐져나오지 않도록 굉장히 집중해서 그렸고요. 이 작품에서 어느 선이나 색깔이라도 하나만 생략이 된다면 바로 그림이 되게 이상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이 그림 자체가 균형미 넘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몬드리안이 되게 이 작품을 그리면서 어느 선을 몇 개나 그릴지, 선을 어느 위치에 그릴지, 색은 또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그렸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그린 게 아니라. 네. 그런 말이죠.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이 몬드리안이 추상적인 작품을 그린 이유가 있어요? 네,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 사진 기술이 대중화되고 있었거든요. 네. 대충 감이 오시죠? 네. 그림으로는 아무리 사실적으로 표현해봤자 사진만큼 실제 모습을 똑같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랑 얼마나 똑같이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그림의 메리트가 되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실제랑 얼마나 똑같이 그리느냐, 실제랑 똑같으면 똑같을수록 그림의 가치가 높아졌지만 이제는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이상 그림의 메리트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직 회화만이 보여줄 수 있는 회화의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서 사진과 경쟁해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몬드리안은 모든 사물이 보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서 그런 점을 그림을 통해 보여주는 게 화가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신과 하나가 된다고 믿었어요. 굉장히 좀 신학적이죠? 그렇게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몬드리안은 빨강, 파랑, 노랑의 3원색과 그리고 교차하는 검은 선으로 모든 사물의 보편적 특성과 본질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이라는 작품을 만든 거예요. 이런 몬드리안의 고뇌의 결과가 그를 추상 미술의 선구자로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작품 소개할게요. 네. 몬드리안이 처음에는 이렇게 다양한 양식을 시도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렸거든요. 네. 그런 사실적인 그림에서 점점 추상적인 미술로 변해가는 과정을 알 수 있는 작품이 바로 나무 시리즈입니다. 나무. 네. 1908년부터 1913년까지 그린 나무 그림 중에 4개의 작품을 소개하려고 해요. 초기에 그린 나무부터 점차 추상적으로 변해가는 나무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키 씨가 이제 그림 설명을 하도록 하죠. 먼저 소개할 그림은 1908년에 그린 붉은 나무입니다.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캔버스에 꽉 차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휘어버린 나무는 굵은 기둥에서 사방으로 어지럽게 뻗은 수많은 가지들로 인해 역동적이고 마치 춤을 추고 있는 듯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특히 붉은 나무와 그와 대비되는 짙은 푸른색 배경은 그 색채의 대비로 인해 더 강렬한 느낌을 주며 생명의 에너지를 느끼게 합니다. 다음으로 그린 나무 그림은 1912년에 그린 회색나무입니다. 회색과 검은색, 흰색만을 사용해서 흑백 톤으로 그린 그림으로 역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나무 기둥 끝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은 둥근 타원형을 이룹니다. 하지만 붉은 나무와 비교해봤을 때 가지의 수가 현저히 줄었고 뻗은 모습도 단순화되어 훨씬 정돈된 나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12년에 그린 꽃피는 사과나무는 훨씬 더 추상적인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베이지색 바탕에 원형과 직선의 선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 나무 그림은 제목을 보고 그림을 봐야 나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가지들 사이로 생기는 틈에 연한 하늘색이나 분홍색, 초록색 등을 넣어서 사과나무에 핀 꽃을 표현했습니다. 1913년에 그린 나무 그림은 제목을 보고 작품을 봐도 어느 부분이 나무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추상적인 작품입니다. 타원형 안에 꽉 차게 그려진 수많은 선들은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계단형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십자가 모양을 띠거나 삼각형을 이루는 등 기하학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전체적으로 노란색과 옅은 푸른색, 회색 등이 사용됐습니다. 몬드리안은 이렇게 초기 작품에서는 자연주의와 인상주의 등의 영향을 받아 실제 모습과 비슷하게 사물을 그렸지만 점차 불필요한 것들을 생략하고 단순화하면서 추상적인 화풍으로 발전해갔습니다. 몬드리안은 점과 선, 그리고 면에 채워 넣는 색, 3가지 요소만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사물의 각기 다른 외형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특징과 진리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작품에서 사용한 수직 수평의 선들은 그림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과 더불어 안정적인 균형과 평온함을 느끼게 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몬드리안의 그림을 차가운 추상이라고 한다고 말했었죠. 네. 네,
차가운 추상이 뭐냐면 이렇게 그림이 좀 간단 명료하고 선과 몇 가지 색만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절제된 균형과 수학적 계산이 느껴져서 차갑다는 느낌을 받아서 차가운 추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몬드리안은요, 모든 사물의 보편적 특징을 그림 속에 담았기 때문에 관람자가 단번에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네. 보편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추상화는 초현실주의 그림과 더불어서 되게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그림이죠. 네네. 대체 이게 뭘 그린 건가?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되게 뭘 그린 건지 알고 싶어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딱 봐서 그림이 딱 쉬운 거 좋아하고. 네. 근데 이렇게 추상은 뭔가 되게 복잡하고 형체도 막 되게 이상하고 그러니까 대체 뭘 그린 건지 알 수 없으니까 되게 이해하기 어렵고 그냥 되게 어려운 그림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때로는 그게 좀 작가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추상화를 통해서 사물의 진리를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몬드리안의 의지는 잘 전해진 것 같아요. 네. 그가 그린 이런 수학적 균형미가 느껴지는 기하학적 그림들이요. 현대의 건축과 상업 디자인 등 많은 것들의 모티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몬드리안은 지금 굉장히 좀 추앙받는 화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율곡의 어머니가 신사임당이잖아요. 네. 신사임당도 이 그림을 좀 잘 그렸는데 이제 포도알을 몇 개 그려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포도알을 몇 개 그려놨는데 그게 대체 무슨 뜻인가? 사람들이 이게 유추를 이제 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 그림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가의 작품 의도도 중요하지만 그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런 거죠. 네. 누가 같은 음악을 듣더라도 그 음악의 뜻을 달리 해석하는 것처럼 시도 그런 것 같아요. 꼭 교과서에 나와 있는 뜻 그대로가 아니라 정말 님의 침묵이 내 사랑하는 님이 가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술 작품은 보는 사람이 의미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또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귀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추상화도 그냥 마음 편하게 관람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니까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오늘은 건강과 직결된 주제인데요. 겨울 운동 시 건강을 위해 주의해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이국제의 정보톡톡. 건강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겨울에도 운동을 쉴 수 없는데요. 신체 활동이 급격히 줄어드는 겨울철에는 운동을 할 때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제 겨울철 야외 운동이 왜 좋은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겨울철에도 탄탄한 몸매를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 겨울철 운동 안전 수칙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째, 겨울철 운동의 시작과 마무리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으로 인해 근육과 혈관이 움츠러들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운동을 시작할 경우에는 근육이 놀라서 부상을 당하기 쉽습니다. 또한 체내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과 인대도 손상을 입기 쉽죠.
때문에 갑작스럽게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스트레칭으로 몸의 근육을 서서히 풀어주면서 체내 온도를 높여서 온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이 끝난 뒤에도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통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죠. 평소에도 중요한 스트레칭이 겨울철에는 2배 이상 중요하다는 것. 운동의 시작과 마무리에는 반드시 충분한 스트레칭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둘째, 겨울철 운동은 저녁 시간보다는 낮 시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밤 공기를 맞으면서 저녁 운동을 즐기거나 출근 전 아침 운동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겨울철에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낮 시간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서 근육이 수축돼서 야외 운동 시에 부상을 당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실내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기온 차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랍니다. 비교적 따뜻한 실내에서 얇은 옷을 입고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이 끝난 뒤에는 땀을 잘 닦아내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옷이 젖은 채로 찬바람을 맞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감기에 걸리기 쉽고 자극을 받은 근육이 갑작스럽게 수축될 경우에는 근육에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추운 날씨에도 운동을 해야 한다면 가장 온도가 높은 낮 시간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셋째,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기 바랍니다. 겨울철 야외에서 운동을 할 때 체온을 높이기 위해 두꺼운 옷을 입는 분들이 많은데요. 운동은 신체의 활동량을 높이는 과정인 만큼 활동에 불편함을 주는 복장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온의 손실이 일어나는 것은 더 좋지 않으니까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두꺼운 옷 한 벌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체온 손실을 더 효과적으로 막아주는데요. 체온 보호뿐만 아니라 땀 배출에도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더 효과적이랍니다. 땀 흡수에 효과적인 소재의 옷을 여러 겹 입게 되면 젖은 옷으로 찬바람을 직접 맞지 않아서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에게도 훨씬 유리합니다. 넷째, 운동 강도는 평소에 70 내지 80% 정도로 하세요. 평소 운동을 즐겨 하던 분들이라면 스스로에게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운동량을 알고 계실 텐데요. 겨울철에는 욕심을 더 줄여서 평소보다 70-80% 정도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굳고 움츠러드는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보다 10%에서 15% 정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다른 때와 같은 운동량을 유지하게 되면 몸에 무리가 오기 쉽습니다. 결국 같은 운동량으로도 겨울철에는 피로를 느끼기 쉬운 거죠. 따라서 평소보다 조금 적게 운동량을 유지하시고 체중 관리나 체력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운동량을 늘려야 한다면 운동 시간을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은 언제나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 모두 알고 계시죠?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운동하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겨울철 운동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셔서 즐겁고 안전하게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순철 씨는 겨울에 운동하시나요? 뻔한 질문하지 마시고. 이렇게 웃는 것만 봐도 다 알고 질문한 것 그렇죠. 같은 네. 느껴지시죠? 우리가 이제 몸을 풀 때 준비 운동을 할 때 이제 워밍업이라고 하거든요. 아, 운동은 차가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워밍업이 그런 뜻이구나. 네, 몸을 이제 알았어요. 덮인다는 거죠. 그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워밍업 했는데. 네. 그래서 워밍업을 한다는 이유는 운동은 찬 곳에서 하거나 몸이 찬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큰일 나요. 겨울에는 항상 두툼한 트레이닝복 안에 또 네일을 입고 또 거기 안에 또 뭘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둔하긴 하겠지만 그게 몸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워밍업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겨울 운동 하실 때 이게 옷을 든든히 입어야 된다. 안 그러면 탈난다. 이거는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얇은 옷을 여러 개 입는 게 좋다는 거는 겨울철 상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두루두루 사용되는. 네, 옷을 많이 껴입으시고 두꺼운 옷은 이제 운동에 좀 맞지 않으니까 얇은 옷을 껴입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요새는 또 트레이닝복 따뜻한 거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에 뭐 긴모도 있고 잘 나오니까요. 뭐 그런 거 잘 챙겨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마칠 시간이 됐군요. 1월 10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